야담상회를 찾아주신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적 한 고을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의 외동아들이었던 포산이 살고 있었습니다. 포산의 집안 형편을 표현하려면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가세가 기운 상태였지요. 대대로 작은 벼슬을 지내며 나랏일을 돌보았다고는 하나 선친의 청렴결백을 그대로 이어온 포산의 부모님 역시 집안의 재산을 불리거나 가세를 키울 생각보다는 그저 절약하며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 것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 성미였습니다. 포산도 그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는 가난에 대한 별다른 불편함 없이 지내며 성장했어요. 대신 포산의 부모님은 그의 손에 항시 책을 쥐어주었고 또한 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 가르쳤습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책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몸에 붙이고 다니라 일렀지요. 이러한 가난한 배경 속에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포산은 뛰어난 글재주를 바탕으로 학문에 능통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와중에도 포산은 어느덧 장성하여 과거를 준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그런 포산을 붙잡고 그의 아비가 말했습니다. 포산아, 잘 듣거라. 너의 재능이 출중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꽃 피울 수 있는 지원을 해준다 보장할 수 없으니 이 애비의 마음이 찢어지는구나. 이 집안의 형편이 일이 된 것은 모두 이 애비의 근시안적인 생각에서 벌어진 불찰이며 내 이제 와서 그것이 너무도 원망스럽기만 하다. 그간 너를 뒷바라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한 이 애비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뿐이란다. 너는 지금부터 한 달간 살림살이와 품삯벌이 같은 것은 일절 신경 쓰지 말고 글 공부에만 전념하여라. 어려서부터 우리 집 안과 연이 있던 한 노스님께 사정을 일러두었으니 너는 그곳에 암자로 들어가 학업에 매진하거라. 이게 애비로서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이구나. 참으로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니요, 아버지. 어찌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신답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셔요. 소자는 괜찮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암자로 들어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올 터이니 아버지께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몸 건강히 지내세요. 그리하여 포산은 책꾸러미와 쌀 한 마를 보따리에 넣어 짊어지고 만백산 깊은 골짜까지 들어가 그곳에 위치한 조그만 암자에서 공부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곳에서 반드시 뜻을 펼쳐 없는 살림에도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부모님의 기대에 보답토록 하겠도다. 그는 입술을 앙다물어 굳게 다짐하였지요. 포사는 암자에 들어가 노스님과 조우한 뒤 거처를 안내받으며 그렇게 암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더섭시 흐르고 흘러 어느덧 약속했던 한 달이 후딱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본디 글 공부라는 것이 어디 그리 쉽게 끝장을 볼 수 있는 분야던가요? 쏜살처럼 약조했던 한 달이 다 되자 포사는 밀려드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건대 시작해놓은 공부는 마무리를 지어야만 하겠고 그러려면 앞으로도 암자의 몸을 의탁하며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자신이 보따리에 넣어 가져왔던 쌀 한 말은 진작이 동이나 버렸고 이제부터는 이 작은 암자에 쪼들리는 살림에 자신의 입까지 하나를 더하게 생긴 마당이니 이에 엄두가 나지 않았던 포사는 그것을 걱정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참으로 걱정이로구나. 염치불고하고 암자에 기거하며 공부를 이어나가고 싶지만 여기 계신 스님들 끼니만으로도 빠듯한 것을 내 모르는 바도 아닌 마당에 어찌 말을 꺼내면 좋을꼬. 찢어지게 가난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부엌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빈 쌀독을 들고 와서는 노스님 앞에다 보여주며 사정이 이리하니 굽어 살펴달라 읍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하는 수 없이 포사는 자신이 학업에 쏟을 시간 중 일부를 쪼개고 쪼개어 절간의 앞마당이며 뒷마당이며 할 것 없이 손이 가는 대로 몽땅 쓸어내고 틈틈이 뒷산자락에서 나무를 한 짐 해와다가 부엌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렇게 눈칫밥 아닌 눈칫밥을 얻어먹으며 암자의 기거하는 시간을 늘려가고 있었어요. 어둠이 깊어진 밤, 한참 동안이나 이어지던 잡일에서 해방되어 등잔불 하나에 의지하여 글을 읽는 포산의 목소리가 방 밖으로 새어나올 때 멀찌감치 서서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한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불명은 덕성으로 노스님의 말에 의하면 어느 날 호련히 이 암자에 들어와 속세를 등진 젊은 스님이라 하였습니다. 덕성 스님은 한참 동안이나 아무런 말도 없이 서서는 포산이 책을 읽는 소리를 집중하며 듣고 서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물기도 이름 높던 암자에 웬 장정 세 사람이 어깨에 쌀 한 가마씩을 지고 성큼성큼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모두가 나와보는 마당에 젊은 덕성 스님이 포산을 한번 바라보고는 노스님에게 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우리 절에서 공부하며 지내고 있는 포산도령의 집에서 이렇듯 쌀 세 가마를 보내왔지 뭐겠습니까? 부처님이 돌보아 이렇듯 감사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사옵니다. 예? 저희 집에서 말입니까?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무슨... 포산도령, 도령의 집안에서 보내오신 이 시주는 아주 감사히 잘 받아들였으니 도령께서는 집안 어르신들의 걱정이 크시지 않도록 행여나 집에다 이런저런 말씀일랑 마시지요. 당장 내일 때울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집안의 형편을 모를 리가 없었던 포산은 그야말로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쌀 세 가마를 자신의 집에서 시주랍시고 보내왔다는 덕성 스님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도 또 그렇게 말한 덕성 스님의 의중도 알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그날 밤 포산은 덕성 스님의 방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예, 들어오시지요. 바깥의 인기척을 눈치챈 스님이 포산을 불러들였고 포산이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간 후 덕성 스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덕성 스님, 도대체 이것이 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희 집에서 보내온 쌀 세 가마라니요. 이건 당치도 않습니다. 쌀은커녕 나물 한 그릇을 보냈다고 하여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희 집 형편이 좋지 않은 것을 제 모르는 바가 아닌데 말입니다. 포산이 난색을 표하자 덕성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포산도령님, 그런 것은 생각치도 또한 더 이상 묻지도 마시고 그저 도령님께서는 지금 붙들고 계시는 공부나 쭉 열심히 하여 주십시오. 몸을 의탁하는 것이 눈치 보인답시고 괜시리 절간 여기저기 청소나 하고 나무나 해오며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말입니다. 제 말 아시겠지요? 스님, 가만히 뜯어보면 부잣집 귀공자처럼 그저 곱상하게 생긴 또래의 나이의 덕성 스님이 보인 속 깊은 배려를 맞이한 포산은 감격의 눈물을 글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신 엎드려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스님의 방에서 나온 포산은 흐르는 눈물을 소매춤으로 닦아내며 중얼거렸지요. 스님의 배려를 봐서라도 얘 한시를 낭비할 수가 없겠구나. 반드시 뜻을 이루어 덕성 스님께도 보은을 해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 포산은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자신의 뜻을 공고히 다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덕성 스님은 아무런 말 없이 법당에서 새벽부터 밤늦도록 불공만 드리고 있었습니다. 연고도 없는 이런 작은 암자로 난데없이 찾아와 속세를 등지고 입적하는 것도 모자라 매번 저리 열심히 불공만 드리고 있으니 포산의 눈에는 덕성 스님이 가진 사연이 너무도 궁금한 것이었지요. 허나 덕성 스님은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꺼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덕성 스님의 배려 덕에 포산은 더 이상 노스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열심히 공부할 수가 있었기에 어김없이 방 안에 틀어박혀 서책 삼매경에 빠져 있으려는데 한눈에 보아도 권세를 가졌다 싶은 개갓집의 한 중년 사내가 집사를 대동하고는 암자에 들이닥쳤습니다. 중년 사내는 자신의 수염을 휘날리며 암자의 여기저기를 둘러보더니
때마침 불공을 들이고 나오던 덕성 스님을 발견하고는 대뜸 노발대발 화를 내며 스님의 앞으로 다가가는 것이었어요. 중년 사내는 다짜고짜 덕성 스님을 앞에 앉혀놓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와본 포사는 먼 발치에서 자신의 귀를 쫑긋 세워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지요. 네, 이놈! 내 놈을 찾아온 골 온 동네를 다 뒤졌느니라. 사내 대장부로 태어났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과는 내어놓아야 하거늘. 사내 놈이 그래 이 과거 한번 낙방했답시고 돌아져서는 이 아비와 상의도 없이 삭발하고 입사하나여 중이 되는 법이 어디 있느냐. 또한 내 놈이 3대 독자임을 모르지 않을 것인데 내 놈이 이리 속세를 등진다면 우리 집의 대가 끊긴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중년 사내의 호통에 덕성 스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덕성 스님이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부디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허나 아버님을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는 속세와의 인연을 접고 부처님의 뜻에 귀하기로 마음을 먹은 바이니 부디 저희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니될 일이다. 네가 지금 당장 나를 따라 아산하지 않겠다면 내 사람들을 시켜 이 절간을 뒤집어 엎어버릴 것이야. 그 꼴을 보기 싫다면 나를 따라 나서거라. 중년 사내의 으름장을 듣고 있던 덕성 스님의 흐느낌이 이어지고 곧이어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중년 사내가 한층 누그러진 음성으로 다시 말했지요. 집을 나설 때 가지고 있던 팔의 상처는 어떻게 되었느냐? 잘 아물었더냐? 예, 아버님. 그것은 이미 아물었습니다. 이런 못난 놈. 자고로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했거늘 술을 진탕 마시고는 넘어져서 그리 팔에 상처를 입고 말이야. 게다가 이 아비의 허락도 없이 머리까지 깎다니. 에흠! 그리하여 덕성 스님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덜미가 잡혀 하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성 스님은 하산하기 전 중년 사내에게 양해를 구한 뒤 암자의 모두와 인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포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도령님, 부디 꼭 공부를 놓지 마시어 원하는 바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덕성 스님은 학업을 이어나가는 데 사용하라며 포산의 앞으로 제법 많은 돈을 남겨주었습니다. 스님은 그렇게 암자를 벗어나 쓸쓸히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갔지요. 하산하는 덕성 스님의 등 뒤를 바라보며 포산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스님의 이 은혜 평생토록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포산은 스님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지요. 그로부터 장장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포산은 덕성 스님의 지원에 힘입어 열심히 공부를 거듭한 끝에 급제를 한 후 운이 좋게도 자신이 나고 자랐던 고을의 신관사또로 부임한 터였습니다. 부임한 이후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던 포산이 어느 날 짬을 내어 자신이 공부하던 암자를 찾았습니다. 자신을 돌봐주었던 노스님 혼자서 양지 바른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지요. 스님, 저 왔습니다. 포산이 옵니다. 노스님이 고개를 돌려 포산을 올려다보았어요. 이윽고 노스님은 포산을 알아보고는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그를 반겼습니다. 아이고, 이거 나란 일을 돌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터인데 예까지는 어이 걸음을 하셨습니까, 나으리? 아니, 날이라니 어찌 이러십니까, 스님. 부끄럽습니다. 그냥 부르던 대로 불러주시지요. 두 사람은 웃으며 그간 쌓인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그렇게 담소를 나눈 끝에 시간이 훌쩍 흐르자 포사는 슬그머니 노스님에게 질문하는 것이었어요. 저기, 스님. 그 이후로 덕성 스님을 만난 적은 없으십니까? 도무지 소식을 들을 길이 없지 뭡니까? 포산의 말에 노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덕성이는 암자를 떠난 이후로는 소식을 접할 수가 없었지.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다시 이 암자에 찾아오게 되었다네. 덕성이는 한거
동한 거에 단 한 번도 들지 않고 밤낮으로 법당에서 불공만을 드렸다네. 그러면서 어느 여인의 극락왕생만 빌고 또 빌었지 뭐겠는가. 어느 여인이라니. 혹 어머님이나 자신의 친인척이 유명을 달리한 것입니까? 아니, 그런 것이 아니었네. 모친 또한 정정히 살아 계시지. 그럼 대체 무슨 사연이 깊기에 그런 것일까요? 아무래도 덕성이의 발현한 그 상처와도 관련이 있지 싶지만 속세를 등질 결심을 한 자의 사연을 깊게 캐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기에 묻지 않았다네. 오호라, 그래, 맞아. 그리고 밤비만 오는 날이면 반드시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돌아왔지. 밤비 말씀이십니까?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스님. 대체 덕성 스님의 이면에 쌓여있는 감추어진 사연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허허, 이거 큰일을 하실 양반이 그런 사사로운 일에 눈을 돌리셔야 되겠는가? 자네는 그저 이곳에 기억일랑 있고 민생을 돌보는 데에만 치중하시게. 노스님이 웃으며 포산에게 덕담했습니다. 그렇게 스님과의 만남을 가진 이후 암자를 내려와 동원으로 들어온 포산은 밤하늘을 올려보며 덕성 스님을 떠올렸습니다. 부엉이 우는 소리가 깊어지며 포산의 마음을 어지럽혔지요. 포산이 암자를 다녀오고 난 뒤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봄비가 내린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이방이 포산의 앞에 엎드리며 고하는 것이었지요. 나으리, 참으로 고을에 온통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칠흑 같은 밤이면 글쎄, 저기 저 세제 아래에 입석바위 옆 외딴 묘지 있지 않습니까요? 그 묘지 근방에서 귀신이 밤새도록 그렇게 곡을 하며 울다 간다지 뭡니까요? 그 귀신이 슬피 울 때는 목탁을 두드리는 소리가 끊이지를 않는다던데. 이 소문이 퍼져나간 뒤로는 저기 아랫마을 사람들도 비만 오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통시에도 발길을 내지 못한다지 뭡니까요? 묘지? 묘지라? 그렇다면 그 묘는 누구의 것인가? 예, 나으리. 그 묘지는 다름 아닌 6년 전쯤에 고을의 한 청상과부가 자결을 한 곳입니다요. 6년 전에 자결이라. 아무튼 알겠네. 자네와 여하 관속들은 민심이 흉흉해지지 않도록 방을 내걸어 잘 다스려야 할 것이야. 내 이 사안은 속히 해결하도록 하겠네. 이방의 보고에 무언가 석연찮음을 느낀 포사는 육방 관속들을 시켜 지난날의 사건 처리 장부인 오간을 내어오라 명했습니다. 오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훑어보던 포사는 결국 6년 전의 미결 사건을 하나 찾아내기에 이르렀지요. 오간에 적혀있던 내용인즉슨 이러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한 청상과부가 있었지요. 그녀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 남편을 향한 추모에 정성을 다하기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추적추적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하얀 소복을 입은 청상과부는 온몸에 봄비를 맞으며 남편이 잠든 묘의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때 묘가 위치한 세제를 넘어오던 한술 취한 선비가 뒤척거리며 올라오고 있었고, 젖은 소복이 몸에 달라붙은 여인을 발견한 선비는 그만 청상과부를 겁간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치르던 도중 선비는 청상과부가 품에서 꺼내 휘두른 은장도에 상처를 입었어요. 잔뜩 취하여 그리고 흥분이 심했던 탓에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했던 선비는 끝까지 일을 끝마쳤고 자신이 저지른 일을 수습할 생각도 없이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갔지요. 부지불식간에 화를 입은 청상과부는 남편의 묘 앞에서 자신을 욕보인 선비에 대한 증오와 고통으로 더 이상 이승의 끈을 붙잡고 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은장도로 손가락을 베어 자신의 소복 치마에 혈서를 남겼습니다. 한술이 취한 젊은 선비가 자신을 겁간하는 사이 자신의 은장도를 휘둘러 그의 왼팔에 자상을 입혔으니 이 원한을 깊이 새겨놓는다는 글귀를 말이지요. 그 후 청상과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뒤를 따르고 말았습니다. 오간의 내용을 모두 읽어본 포사는 깊은 한숨을 내뱉으며
오간을 덮었습니다. 좀처럼 약주를 곁들이지 않던 포사는 어쩐 일인지 그날따라 혼자서 밤늦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오전 내내 오간에서 보았던 사건의 글귀들이 자신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선비가 과거에 낙방하였으며 술에 취해 낙향하던 차에 호젓한 산모퉁이 고갯길에서 봄비에 젖은 소복이 몸에 달라붙은 젊은 여인을 보았다는 말이지. 그리하여 그만 사다를 내고 말았다. 젊은 선비, 과거의 낙방 팔의 상처라. 단어의 나열들을 중얼거리던 포사는 불현듯 덕성 스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쯤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날 역시도 밤비가 하염없이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지요. 이방에게 보고받은 그 귀신음의 전말을 어느 정도 파악한 포산이 현장으로 나가보게 되었어요. 입석바위 옆에 위치한 한 이름 없는 묘지 앞을 찾은 포산의 귀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커먼 어둠을 뚫고 기이한 곡소리가 들려왔지요. 역시나 그러하였구나. 곡소리를 듣고는 자신의 예상이 맞았음을 확인한 포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윽고 목탁의 소리마저 야산을 깊게 메우자 포산이 묘지의 방향에다 대고 크게 외쳤습니다. 덕성 스님, 포산의 외침에 목탁 소리가 멈추었지요. 지난날의 그 소복여인도 이제는 스님을 용서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여도 이리 밤비가 오는 날마다 고을에 흉흉한 소문까지 만들 정도로 이리 몸을 돌보지 않으시고 나와 계시면 아버님의 걱정은 어찌하려 하십니까? 이제 그만 죗값을 받으시고 그동안 지고 살던 무거웠던 마음을 편히 내려놓으시지요. 부슬부슬 밤비의 소리가 거셌고 묘지에서 들려오던 곡소리는 잠잠하기만 했지요. 포산의 절절한 외침에도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는 산중의 묘지였으나 어쩐지 그 침묵에서 보이지 않는 참회의 눈물이 느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포산 역시도 비와 안개로 보이지 않는 묘지 너머로 덕성 스님의 깊은 참회와 결심이 엿보였기에 더는 말을 얹지 않고 천천히 몸을 돌려 동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고을을 흉흉하게 들썩였던 소문의 귀신은 밤비가 와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덕성 스님은 스스로 동원을 찾아와 지난날 자신의 과오를 고하였고 포산 역시 덕성 스님이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뉘우치고 참회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그의 죄값을 덜 수 있게 도와주었지요. 10년 가까이 묻어두고 있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덕성 스님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이 일을 해결한 계기로 포사는 사또의 업무에 더욱 힘을 싣게 되었고 그는 점점 고을 사람들의 신임을 얻는 어진관리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던 도중 고을에서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외나무 다리에서 말을 몰고 가던 한 선비가 앞에서 소를 몰고 가던 농사꾼과 맞닥뜨렸습니다. 소와 말이 앞장서 다리를 건너고 있었고 사람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으니 결국 소와 말은 외나무 다리 가운데서 만나 버티고 선 채로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서로 비켜갈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 각자의 머리를 맞대고 콧김이 세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제 아무리 근사한 말이라고 한들 말이 가진 장기는 뒷발질이었고 황소가 가진 장기라고 하면 역시 그 뿔로 들이받는 것이니 이 지리한 싸움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농사꾼 명식이 고삐를 당겨 제 소를 말릴 사이도 없이 명식 내 황소의 시원한 박치기 일합에 선비의 말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는 다리 아래로 나가 떨어져 버렸지요. 그 꼴을 보고 있던 선비가 노여움을 참지 못하여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런 쳐 죽일 놈의 일이 있나 그래? 네 이놈, 감히 천하의 쌍놈이 양반이신 이 몸의 길을 막다니. 선비의 불호령에 지게의 걸음을 가득 지고 가던 명식은
혼비백산하여 물에 들어가 선비의 말을 부축하고는 그 고삐를 잡아 물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명식이 이리저리 살펴보니 선비의 말은 떨어지면서 오른발 발목이 삐었는지 절름거리는 모양새로 똑바로 걷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갓서른이 될까 말까한 선비가 그 꼴을 보더니 대뜸 명식의 뺨따기를 후려갈기며 외쳤습니다. 이런 천하에 빌어먹을 일이 있나 그래? 내 이놈, 당장에 말 한 피를 구해 내 앞에 대령해 놓든가 아니면 내 말에 저 병신이 된 발목을 써 고쳐 놓든가 둘 중 하나를 해놓지 못하겠느냐? 못하겠다면 오늘 아주 경을 칠 것이다. 온 산천이 쩌렁쩌렁 흔들리도록 선비가 고함을 지르며 억지를 놓았지만 가난한 농사꾼 형편의 명식은 선비의 요구 중 어느 것 하나 선뜻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색이 된 명식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사정하기 시작했지요. 나으리,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나으리의 말 발목이 나 제대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으로 누추하지만 소인의 집까지 나으리를 모시겠습니다요. 그러니 제발 노여움을 푸시고 소인을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 그리하여 명식은 노발대발 화를 내던 선비를 모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선친이 쓰던 사랑방에 선비를 얌전히 모셔놓고는 외양간에 선비의 말까지 극진히 모셔두었지요. 자신보다도 선비가 타고 다니는 저 말이 더 상전인 이 상황이 참으로 분통이 터졌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명식은 말에 삔 발목에 인진쑥을 붙여 옥양목을 덧대 감아 치료해 주었습니다. 사정을 전해 들은 명식의 아내 역시 없는 살림에 고이고이 아껴두었던 씨암탉을 한 마리 잡고는 큰 경사대나 꺼낼까 말까한 뒷마당에 묻어두었던 머루수를 꺼내 술상을 차렸습니다. 좋은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것인데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요. 지금은 우선 저 선비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데 집중합시다요. 치리에 빠진 명식을 위로한 명식의 아내는 그렇게 있는 살림 없는 살림을 끌어모아 한 상 뚝딱 차려냈습니다. 차린 저녁상을 선비의 사랑방으로 들여놓자 선비는 머루술 호리병을 몇 차례나 비우며 씨암탉 한 마리를 개걸스럽게 해치운 뒤 손가락을 빨며 외쳤습니다. 어흥, 이거야 원. 쌍놈 집에서 기른 닭이라 그런가? 실로살이 퍽퍽하기만 하고 이거 영 맛이 별로로구만. 다 먹었으니 상을 내어 가거라. 국물까지 말끔히 빨아먹은 빈 그릇을 본 명식이 기가 찼으나 얌전히 선비의 요구대로 상을 물렸습니다. 선비가 이부자리에 벌렁 드러눕더니 또다시 명식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어흥. 자, 저녁 술상은 그만하면 됐다마는 내 놈이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느니라. 예? 그것이 어떤... 자고로 이나는 객지에서 독수공방을 해본 역사가 없을 뿐 아니라 태생적으로 내 사내의 기질이 강건하여 그리할 수도 없는 몸이네. 그러니 내 욕구를 풀어줄 계집을 가져다 앉혀놓게. 그 말을 들은 명식이 사색이 되어 답했어요. 아이고 나으리, 여기는 그저 쇠내가 사는 집이지 색주집이 아닙니다요. 대관절 어찌 그러한 말씀을... 무어라? 이놈! 무엄하기가 짝이 없구나. 당장 내 명을 수행치 못하겠느냐? 그렇게 한참을 그 문제로 옥신각신하던 명식이 벌레를 씹은 표정으로 자신의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추룩 처진 어깨로 한숨을 내쉬는 명식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어요. 이미 밖에서 선비의 말 같지도 않은 행패를 몽땅 들은 명식의 아내는 그런 명식을 쏘아보며 대꾸했습니다. 서방님, 설마 저더러 그 방에 들어가 저 빌어먹을 선비놈의 요구를 들어주라 말씀하실 것은 아니지요? 만약 그리 하시겠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은장도를 물고 떠나겠으니 서방님께서는 그리 하세요. 명식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난감해하였고 그렇게 밤이 늦어 삼경이 될 때까지 여자를 들여보내라 악을 쓰고 호통을 치던 선비는 과하게 들이켠 머루주 탓에 제풀에 쓰러져 코를 골며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명식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아침상을 차리며 분주해야 할 부엌이 어쩐지 휑한 것이었지요. 의아한 명식이 내다보니 부엌에 있어야 할 자신의 아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진 명식이 대뜸 선비가 자고 있는 사랑방을 열어보았으나 다행히 그곳에는 단잠에 빠진 선비 혼자만이 코를 골고 있었지요. 아니, 그렇다면 대체 어디를 간 게지? 명식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아내를 찾아 집안 이곳저곳을 뒤지고 있노라니. 얼마 후 형방이 포졸들을 데리고 명식의 집으로 들이닥치는 것이었습니다. 맙소사, 설마? 이를 더 키울 수가 있으니 관아에는 절대 고발하지 말라 신신당부했던 명식이었지만 그런 명식의 만류를 뿌리치고 명식의 아내는 꼭두 새벽부터 동원으로 달려가 이를 사또인 포산에게 낱낱이 고했던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아직도 정신없이 자고 있는 선비를 형방이 깨웠고 어리둥절한 선비에게 자초지총을 말한 뒤 명식과 함께 사또 포산의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형방에게 사건의 내막을 들은 포산이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으니 선비는 갓을 삐딱하게 쓴 채 두 손은 뒷짐을 지고 이 자리에 선 자신이 온전히 부당하다는 듯 잔뜩 눈을 흘기고 있었습니다. 반면 명식은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몹시 움츠러든 자세였지요. 명식이 포산의 앞에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그러니까 이것은 간밤 저의 잘못으로 선비 나으리의 말이 닫혀 절개되었기에 이미 상황에 대한 모든 파악이 끝난 포산이 명식의 말을 천천히 끊고는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이방과 형방은 저 두 사람을 데리고서 사건이 발생한 그 외나무 다리까지 가서는 다리의 전체 길이와 또한 선비의 말이 농사꾼의 소 머리에 부딪혀 물에 빠졌다던 그 지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오렸다. 포산의 명을 받은 이방과 형방이 선비와 명식을 데리고 동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이 돌아왔어요. 포산이 돌아온 그들을 향해 소리쳤지요. 자, 저기 널찍한 동원의 뜰에 그 외나무 다리와 똑같은 길이로 줄을 치거라. 그리고 말이 떨어졌다던 그 지점 역시 표시를 하여 찍어 두렸다. 자신의 명대로 이방이 새끼줄로 표시한 외나무 다리의 길이와 또 한 마리 떨어진 지점을 유심히 내려다보며 이방이 계산해 놓은 수치를 살펴본 포산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듣거라. 농사꾼 명식이 외나무 다리에 올라서서 반대편을 향해 걸어온 길이는 정확히 34자요. 또한 저 선비가 다리에 올라서서 반대편을 향해 걸어온 길이를 살펴보니 그것은 15자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 저 선비의 행실을 유심히 살펴보니 저자는 고개를 항시 뻣뻣하게 들어올려 턱을 들고 으스대기를 좋아하는 성미로 보이는구나. 그렇다는 말은 선비가 다리에 올라설 때는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농사꾼을 똑똑히 보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지게에 걸음을 잔뜩 쳐 무거운 터라 땅만 보고 힘겹게 걸어오는 농사꾼이 이미 외나무 다리의 절반 가까이 들어서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터인데도 이 선비는 기다리지 않고 일부러 다리에 올라섰다는 뜻이지. 내 말이 틀렸느냐? 포산의 호령의 선비의 얼굴에는 진땀이 흐르기 시작했지요. 아까까지 유지하던 꼿꼿하고 젠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포산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 이는 온전히 저 선비의 잘못임이 명백하구나. 헌데 상황이 그러한 것을 오히려 적반하장 이 무고한 농사꾼의 뺨을 갈긴 것도 모자라 그 집까지 가서 엄연히 지아비가 있는 여인을 상대로 천인공노할 행패를 부렸으니 이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리하여 포산은 벌벌 떨고 있는 선비와 명식을 향해 명식이 맞은 뺨을 3배로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겁을 집어먹은 명식이 쩔쩔매며 선비를 한 대 때리는 신용만 사활짝 하자 포산이 크게 호통을 치는 것이었어요. 어허, 이게 무슨 장난인가? 더욱 세게 치지 못하겠는가?
포산의 고함 소리에 움찔한 명식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킨 뒤 나머지 두 대는 이 선비의 가시 훌렁 벗겨지도록 자신의 솥뚜껑같이 두툼한 손바닥으로 선비의 귓방망이를 올려붙였지요. 쫙 하며 마치 볼기짝에 곤장이 내리꽂히는 묵직한 소리가 두 번이나 들려왔고 그때마다 선비는 볼품없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몰골이 되었습니다. 구경을 하고 있던 자중이 히끅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눈앞이 핑핑 돌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선비를 향해 포산이 나지막이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비는 저 농사꾼에게 그간의 난장에 대한 보상으로 30냥을 지불하고 속히 이 고을을 떠나도록 하라. 그리하여 명식과 그의 아내는 싱글벙글 자신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고 선비는 두 번 다시 자신의 버르장머리를 앞세워 못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포사는 고을에서 더욱 신망을 두텁게 쌓아 그가 임기를 마치고 다음 부임지로 향하게 되었을 때는 온 고을의 사람들이 마중 나와 진심으로 포산의 공석을 아쉬워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선비님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